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서 살아왔던 날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간대요. 어렸을 적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정말일까? 너무 궁금했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알 수 없는 거였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의 파노라마, 나만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은 아마 노인이 되어서일 거야. 어떤 장면들이 펼쳐질까? 결혼식?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막연하게 상상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 머릿속에 필름이 돌아가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로 제가 삶의 끝, 그 문턱 바로 앞에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저의 인생 영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수야, 엄마 왔다. 우리 아들 잘 있었어? 엄마 기다렸어요. 아이고, 내 새끼. 배고프지? 엄마가 우리 민수 좋아하는 맛있는 고등어 가져왔지. 금방 구워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느 아침 어쩐 일로 일찍 일어난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수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적은 처음이라 어렸지만 그게 뭔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돈 벌러 간다. 많이 벌 거야. 그럼 멀리 가세요? 그래. 그럼 언제 오세요? 언제 오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머뭇거리더니 제 머리를 쓱 한번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네요. 돈 많이 벌어서 올 게가 아니라 돈 많이 벌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날부터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빠가 있을 때도 엄마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아빠는 집에 없거나 어쩌다 있을 때면 잠만 잤으니까요. 어둑해진 저녁까지 엄마가 오지 않으면 노래를 부르며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렸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를 모두 아시죠? 어렸을 때도 느꼈는데 이 노래는 뭔가 쓸쓸하고 슬픈 노래였어요. 어른이 돼서 들어도 슬프더라고요. 더 이상 아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엄마와 단둘이 살기를 몇 년, 중학교에 올라갈 때 엄마가 단정한 새 옷을 사주며 저를 경양식 돈가스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상하다. 생일도 아닌데 뭐지? 그런데 그곳에 멀끔하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계셨죠. 네가 민수구나. 안녕. 나는 민수야. 인사해. 엄마 친구야. 얘가 이제 중학교 간다면서 뭘 모르는 아이도 아니고. 아저씨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고 엄마 아들이에요.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같이 살고 싶은지 그래도 괜찮은지 정도는 사전에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래전 소식이 끊긴 아버지한테 뭐 연락이라도 온 건지 정리가 된 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날 저녁을 먹은 그 아저씨는 일주일 뒤 저와 엄마가 사는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죠. 새아버지는 엄마에겐 다정했지만 저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어색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적대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너 공부는 잘하냐?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하는 걸로는 부족해. 반에서 몇 등이나 해? 10등 안에는 들어요. 정규에서 10등도 아니고 고작 반에서 10등? 글러먹었구나. 글러먹었어. 새아버지라는 그 사람은 친아버지와 근본적으로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놀고 먹는 사람. 두 번째 남자면 그전보다는 나은 사람을 고를 수는 없던 걸까요? 그렇게 남자를 걷어먹여 살리는 게 엄마의 업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엄마와 그 남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며 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눈칫밥 먹는 신세가 됐고 엄마가 없을 때마다 그 남자는 훈계를 늘어놓으며 제 성적표를 검사하곤 했습니다. 악에 바쳤던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어요. 대학 가서 이 집을 떠나야겠다. 그 일념 하나로요. 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달라는 소리는 아니지? 돈 없다. 네 동생이 아직 어리잖니?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기숙사에서 지낼 거라 곧 나갈 거예요. 너무 잘했다. 장하다 우리 아들. 넌 나한테는 감사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냐? 네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간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내가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대학 문턱이라도 밟았겠니? 어? 이 자식 봐라. 야야! 왜 주먹을 그렇게 불끈 쥐고 노려보는 건데?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배은망덕한 자식. 왜 그래요? 그만해요. 민수야, 엄마랑 나중에 이야기하자. 할 말은 많았지만 바보같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엄마가 밤중에 몰래 저를 불러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가 너 어렸을 때부터 대학 등록금으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 쉿! 네 아버지 모르게 주는 거니까. 그나저나 등록금이야 그렇다 쳐도 앞으로 학비는 계속 어떻게 하니?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대요. 걱정 마세요. 그래, 정말 우리 민수 장하다 장해. 엄마가 그 남자 몰래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생긴 시기였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나중에 취업 후에 갚는 형식이요. 혼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집을 떠나 자유를 느꼈고 마음도 훨씬 편안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습니다. 야야 인기쟁이! 너 이번 과팅도 나갈 거지? 언제까지 과팅이야? 지겹지도 않냐? 야 그러지 말고 얼굴이 잘나서 여자들이 지나가다 돌아보는 너는 우리 같은 쭈구리들 마음을 당연히 모르겠지만 네가 나가야 우리과 평균값도 올라가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어? 나 학생회 일 때문에 바빠. 꽈팅 아주 노래를 불러라. 중간고사 걱정은 안 되냐? 내가 왜 걱정을 하냐? 네 필기노트 보면 되지. 요약 잘 해놨더라. 내가 일주일 학식 쏠게. 노트 좀 보여주라. 알겠어. 고맙다. 아무튼 너 참석한다고 할게. 토요일 1시에 신촌역 백화점 앞에서 보자. 대학에 가서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제 성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수가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성격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대화가 없는 집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엄마가 생선 장사한다고 냄새난다며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레 그냥 말수가 적어진 거였어요. 대학 동기들은 친근하게 다가왔고 저는 여학생들에게도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과팅, 미팅도 빼놓지 않고 꼭 데려갈 만큼요. 엄마, 저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별일 없죠? 그럼 엄마는 잘 지낸다. 어쩜 방학 때도 집에 한번 안 내려올 수가 있니? 밥은 잘 먹고 있지? 아픈 데는 없고? 네 여동생 말이다, 민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닌다. 조잘조잘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잘 됐네요. 다른 게 아니고 저 군대 가요. 그냥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군대? 아니, 언제 가니? 엄마가 훈련소까지는. 됐어요. 그냥 다녀올게요. 입대하는 날에는 대학 친구들이 함께 와주었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도 집에는 거의 가질 않았지만 말년 휴가 때 제발 집에 들리라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딱 한 번 들렸네요. 복학하는 거니? 네.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그래도 별탈 없이 무사히 전역을 해서 어찌나 기쁜지. 감사해요. 이제 가볼게요. 네 아버지 안 보고 가니? 아버지요? 민지도 오빠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어린 동생을 번쩍 안고 한박 미소를 지으며 새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말년 휴가 나온 거냐? 네. 군대도 다녀온 녀석이. 내가 너를 아는데 뻔하다 뻔해. 눈치 빠르고 빠릿빠릿한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네 선임들이 고생 좀 했겠다. 응? 내무반 생활 잘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만 가볼게요. 오빠, 내 원피스 예쁘지? 아빠가 사준 거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 밥은 먹고 가지. 아니에요. 늦기 전에 들어가 봐야 돼요. 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말년이다. 사고 치지 말고 잘해라. 그때를 마지막으로 거의 집에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나만 없으면 완전한 가족. 복학 후 졸업을 했고 취업 또한 순조로웠습니다. 성적도 좋았지만 면접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크게 한몫을 하잖아요. 대기업 지원서 나온 여러 곳에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역시 될 놈 되리네. 좋겠다. 회사를 막 아주 골라가는구나 그냥. 어디로 갈 거냐? 너 안 가는 곳에 나라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너 잘하잖아. 널 알아보는 회사에서 모셔갈 거다. 힘내라. 고맙다. 위로가 되는구나 친구야. 그런 의미에서 취업턱 한번 쏘는 거야? 뭐 먹고 싶은데? 소고기. 진짜? 이야, 역시 친구 잘 되는 게 최고야. 소고기 사주면 기운내서 나도 열심히 이력서 넣고 잘 돼서 나도 취업턱 쏘고 싶다. 가자. 소고기 먹으러. 취업하고는 신입이라 정말 너무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업무도 능숙하게 잘 처리했던 편이었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았죠. 그리고 그 무렵 처음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알고 지낸 여자 후배였어요. 복학하고부터 쭉 보던 사이였죠. 사실 그때부터 그 여자 후배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쉽게 다가가질 못했었죠. 야, 이세은재 얼굴도 저렇게 예쁜데 집도 잘 산대. 아빠가 어디 회사 임원이랬나? 다 가졌지, 다 가졌어.
되게 도도해 보이는데 의외로 털털하다네. 저런 여자랑 연애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이겠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안녕하세요, 민수 선배. 아이 깜짝이야. 언제 이렇게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 내 심장을 뛰게 하니? 안녕 세은아. 민수 친구 준영이야. 네, 안녕하세요, 선배. 민수 선배, 혹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선배 이제 곧 졸업이잖아요. 저도 슬슬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배 넣는 곳마다 합격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취업 준비를 좀 도와줬고 저는 학교를 떠났죠. 제가 입사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 후배도 한 기업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선배. 세은이에요. 저 합격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 만남을 시작으로 그 여자 후배와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회사 거리도 가까웠고 사내 연애도 아니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을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는 예쁘고 집이 부자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런 게 다 그냥 뜬 소문인 줄 알았는데 소문이 아니더군요. 사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고생이란 건 해본 적이 없고 물론 공부하고 취업하고 남들 하는 만큼 고생했겠지만 그냥 늘 다른 옵션이라는 게 있는 여자였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많으니 어렸을 때부터 이거저거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저거, 저게 싫으면 이거.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문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왔던 여자였죠. 그런데 생각보다 있는 티, 잘 사는 티를 내지 않았고 소탈하게 최대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던 여자였어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연애 2년차, 3년차가 되어도 한결같았고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빠, 어, 오빠는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해? 무슨 말? 진짜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당장은 아니야. 근데 난 결혼은 오빠랑 하고 싶어. 오빠 생각은 어때?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이지? 오빠, 난 오빠만 있으면 돼. 우리 아직 사회 초년생인 거 알아. 특히 내가 그렇지. 근데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집이랑 그런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있잖아. 큰 거는 해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다른 건 오빠가 열심히 벌잖아. 나도 내 생활비 정도는 벌었을 수 있어. 여자친구를 좋아했지만 3년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결혼이라는 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헤어질 각오를 하고 집안 사정, 지금까지 모은 돈 등등 다 오픈을 했어요.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내내 저를 보던 여자친구는 환하게 웃더라고요. 있지. 우리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경도 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해. 우리 아빠 기업 임원인 거 알지? 인사과에서도 오래 계셨거든. 그래서 사람을 되게 잘 봐. 그리고 난 우리 아빠가 오빠를 보면 딱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얼마 전에 부모님한테 오빠 이야기 했었거든. 누군지 궁금해하셔, 두 분이. 괜찮다면 인사드리러 갈래? 저를 안심시키며 믿음을 주는 여자친구의 말에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집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노력만큼은 빛날 거다. 그런 자신도 있었습니다. 2주 뒤 여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은이랑 만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세은이 대학 선배라지? 예,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착하기로 소문났다고. 우리 세은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데. 맞아요? 엄마, 뭐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래. 과찬이십니다. 이거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잘 받을게요. 고마워요. 이쪽으로 와요. 갈비찜 좋아한다면서?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네. 식사부터 하지. 졸업하고 취직도 바로 했다면서? 책상 뺄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회사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젊은 친구가 인물도 훤한데 참 성실하네. 자자, 식사합시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사정에 대해서 귀띔을 한 건지 저희 집에 대해서는 일절 질문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람 성실한 게 최고다. 세은이가 눈이 높아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데 반할 만하다. 흡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자격지심인지 집안 재력 차이를 생각해 선뜻 용기 내지 못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참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봐요. 네, 어머님.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고 다음에 또 보자고. 여자친구는 대문까지 저를 배웅 나왔죠. 괜찮았어? 불편하진 않았고? 그럼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 나 처음이야. 부모님께 남자친구 소개시켜드린 거. 딱 보니 우리 아빠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데. 역시 내 남자친구야. 고마워. 이제 갈게. 들어가 봐. 택시 타고 가는 거야? 그러지 뭐. 큰 길 나가면 바로 잡힐 것 같더라. 알겠어. 조심히 가고 도착하면 연락해요. 갈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멀게 어렴풋이 상상만 하던 결혼. 인사도 드렸겠다.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횡단보도에 서서 건너편 줄 서 있는 택시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던 할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총각, 말 좀 물을게요. 네. 자양동 쪽으로 가려는데 택시를 여기서 타야 하나, 건너서 타야 하나? 자양동이면 건너서 타셔야 합니다. 저도 건너서 타려고요. 먼저 타세요. 고마워요. 총각이 참 친절하네. 그때였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자동차 전조등빛이 번쩍하더라고요. 옆을 보니 승용차 한 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느린 정지화면처럼 차가 옆에 있던 할머니를 향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할머니를 세게 밀쳤어요. 쾅! 큰 소리가 울렸고 몇 초 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사람 쳤어요! 119!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 몸이 벽과 차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운전석, 아저씨, 차 빼요! 점점 소리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졌고 정신을 잃기 전 정말 머릿속에 사진들이 확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어린 시절 방 안에 엎드려 엄마를 기다리던 제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 때 모습, 뭔가 소리를 치는 아저씨, 새아버지의 모습, 대학에서 세은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 취업할 때 면접. 그런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다 곧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야 정신이 들어? 민수야, 어떡해.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아유, 민수야, 깨어났구나. 선생님 여기요. 환자 깨어났어요. 민수야, 엄마 보여? 여기 병원이야. 내가 왜... 사고 났었죠. 기억이 나요. 아프니? 무리해서 말하지 마. 너 진짜 죽다 살아났어. 병원에서 전화 받고 엄마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죠. 다리에 깁스, 갈비뼈 쪽에 통증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를 보니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어디를 다친 거예요? 얼마나... 엄마 회사는... 나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놈아! 지금 회사 걱정을 할 때야?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잠시 머뭇거리며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어요. 다리도 골절이고요. 천만다행으로 부러진 뼈가 주요 장기를 피해갔네요. 몇 달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얼굴 쪽은 화상 치료를 해야 해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화상 치료요? 엄마, 거울 좀 주세요. 거울. 엄마는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왼뺨과 오른뺨에 거즈를 붙이고 있었는데 누런 고름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왼쪽은 타박상이지만 거의 뼈가 보일 만큼 찢어졌습니다. 오른쪽은 차에 닿아 있던 곳인데 그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분, 우선은 치료 잘 받으셔야 해요. 네, 선생님. 치료 잘 받으면 회복되겠죠? 얼굴 쪽도 수술할 수 있잖아요. 네. 우선 상처가 아문 뒤에 치료 방안 계속 논의하시죠. 엄마, 내 휴대폰 좀 주세요. 전화를 확인해보니 회사 여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친구한테는 10통이 넘게 와 있었죠.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민수야, 엄마가 일도 그렇고 너를 돌볼 수가 없어. 집 근처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거 어떠니?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은 엄마. 골절된 곳은 다 깁스 보호대를 쳤고 얼굴은 계속 화상 치료를 해야 했어요.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끝에 병원을 옮기기로 했어요. 구급차를 타고 본가 근처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병간호를 하러 온 엄마 뒤로 그 남자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큰 사고였다고 하는데 다행이구나. 네, 감사해요. 어쩌다 사고를 당한 거냐? 음주운전이래? 결과 나왔어? 뭐, 재판하고 그래야 돼? 말했잖아요. 음주는 아니래요. 브레이크랑 엑셀을 착각했다나. 그걸 착각하는 놈이 도대체 도로 위에 왜 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세상 말세다 말세. 아니 그리고 너한테 곧장 온 것도 아니라면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우리 민수가 그 할머니 구하려고. 오지라 피다 오지라. 네 몸 하나 멀쩡히 건사하는 것도 못해? 무슨 영웅놀이를 하는 거냐? 그런데 나서길 왜 나서? 왜?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너 그 얼굴로 회사 다시 다닐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요. 가요. 당신 가라고. 이런 말 하려고 병원 쫓아왔어요? 가서 민지나 봐요. 에휴, 운전미숙이라도 합의 봐야지. 그리고 네가 구했다는 그 할망구는 연락 안 돼? 급하게 병원 옮기느라 겨를도 없었어요. 알아서 한다잖아요. 그만 가세요, 당신! 새아버지가 병원을 떠나자 어머니는 다가와 속삭이셨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때처럼요. 민수야, 병원비는 걱정 마. 보험도 있고 또 합의를 보든지 해서 어떻게든 엄마가 해결할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탓이구나. 내가 모든 걸 다 망쳤어. 그런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화상 부위 치료를 위해 몇 번씩 거즈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때 다친 제 얼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일그러진 얼굴 근처 근육이 다친 건지 화상 부위 피부가 굳은 건지 입꼬리가 삐뚤어지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제 예전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서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연락해서 미안해. 더 이상 널 볼 자신이 없어. 헤어지자. 좋은 사람 만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한평생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이제 좀 숨이 트이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며칠 뒤 잠이 들었다 오후에 눈을 떴는데 전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 세훈이가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오빠 어떡해. 진짜 어떡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화가 계속 울렸고 제가 잠든 사이 엄마가 전화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알려준 것도 엄마겠죠. 울지 마. 왜 왔어? 이미 난 다 말했잖아. 가. 얼굴을 돌리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사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달라진 내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을까? 저도 알아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내 곁을 지켜준다면 나도 힘을 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0분 내내 울기만 하던 여자친구는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돌리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골절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까지 다친 줄 몰랐어. 나 솔직히 자신 없어. 나도 알아. 달라진 건 얼굴뿐이라는 거. 착한 마음과 따뜻한 성격은 그대로라는 거. 근데 낯설어. 내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떠나서 미안해.
오빠 말대로 오지 말 걸 그랬나 봐. 상처 줘서 미안해. 잘 회복하길 바랄게. 나 용서하지 마. 갈게.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막상 직접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나도 낯선 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의 나를 예전처럼 사랑해달라고 바라기엔 너무 이기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고 한 건데 전화를 받아 병원을 알려준 엄마가 원망스럽더군요. 그 아가씨 갔니? 서울서 멀리서 온 것 같던데 금방 갔구나. 네, 갔어요. 그리고 다시 안 올 거예요. 불쌍한 내 아들.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엄마, 그만 우세요. 엄마 우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도 앞으로 우는 일 없을 거예요. 전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도 새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 모진 소리를 할 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몸을 회복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화상 치료는 통원으로 받아도 될 만큼요. 사고를 냈던 운전자 쪽의 보험, 제 보험, 여차저차해서 병원비는 해결했죠. 퇴원을 하는 날 엄마가 말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여기 내려와 살아도 좋다. 당분간이라도 말이야. 아니요, 여기 못 있어요. 같은 집에서는 더더욱 못 지내요. 올라갈 거예요. 아니지, 서울로 다시 간다고?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알아봐야죠. 걱정 마세요. 퇴원을 하고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방을 얻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퇴사를 했죠.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이력서에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의 경력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요즘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다 해서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던데 당시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죠. 절대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모습을. 이력서에 붙인 사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 허탈하더라고요. 예전에 서류 넣은 것마다 1차 통과를 했고 최종 합격도 몇 군데나 돼서 그 당시 불합격이라는 세 글자가 이토록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지 몰랐어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눈을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중 간혹 이력서에 사진을 안 붙이는 곳도 있었고 그런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력사항만 적어 넣으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양복을 새로 사서 입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193번입니다. 인사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면접관. 앉으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이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을 하며 고개를 든 면접관은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요. 다행히 잘 회복했고 다시 일을 하고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큰 사고였나 보네요. 안타깝군요. 감사합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얼굴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머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아, 네. 아직 근데 저희 회사가 그게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영업 파트에 지원한 게 아닌데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영업은 둘째 쳐도 고객사를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젝트 따와야 하는 상황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회사에 다니고자 했던 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 이후 몇 차례 더 면접을 봤지만 저를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한동안 차를 보는 게 무서웠어요. 인도를 걷다가 크락션 소리만 나도 흠칫하며 차도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다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평생에 한 번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을 겪었는데 설마 또 차 사고가 날까. 이런 확률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었지만요. 계속되는 실패,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유년기 청소년 시절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었던 그 시절로요. 그렇게 새 직장을 알아보고 하는 사이 모아둔 돈도 떨어져가고 이제는 정말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다 버스 정류장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까만 밤을 배경으로 일렁거리며 흔들리는 불빛들을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버스가 멈추더라고요. 손님, 종점입니다. 내리셔야 해요. 아, 네. 둘러보니 버스 안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집이 이쪽이세요? 이 차는 회차도 안 합니다. 오늘 운행 끝이에요. 저 기사님. 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뭘요? 버스 기사요. 여기 공지문이 있네요. 버스 기사 모집 공고문이요. 기사 하시게요? 그럼요. 지원서 넣고 연락 오면 면접 보시면 되죠. 저 면허는요? 일종 대형 아니죠. 일종 보통도 됩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문으로 내리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버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운전석 옆을 지나자 버스 기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 어때요? 핸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크죠? 그렇네요. 그때서야 버스 기사님은 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년 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버스 기사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버스 운전 자격시험 먼저 통과하시고 저희 회사에 지원해 보시죠. 이력서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내야 한답니다. 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 그 당시에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고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탔던 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던 그 운수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특이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은? 이 질문을 곱씹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에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요. 횡단보도에 서서 대화를 나누던 할머니, 그리고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순간 몸을 날려 할머니를 밀쳐내고 차와 벽 사이에 끼인 것. 이것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진심으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달라진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 또한 나라는 것. 제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요. 자기소개서에 모든 걸 털어놓은 덕분인지 홀가분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있더군요. 그때였습니다. 14번 김민수 씨? 네. 김민수 씨는 저를 따라오세요. 네? 네. 대기실을 나서 긴 복도 끝을 향해 걷는 직원을 따라 걸어갔어요. 저 어디로 가는 건지. 면접실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민수 씨는 화장실로 가시죠. 화장실이요? 직원이 두꺼운 나무문 앞에서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실의 문을 열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회장님이 다가와서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왜 자네였구만. 자네였어. 고맙네. 자네는 은인이야. 우리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일세. 제가요? 내가 진작 먼저 찾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치만 찾고 있었다네. 정말이야. 어디 얼굴 좀 보게나. 회장님은 제 얼굴에 흉터, 화상 자국이 난 얼굴을 손으로 매만지셨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실장, 여기 차 좀 내오게나. 자네 여기 앉게. 그리고 버스 운수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년 전 있던 사고, 그 교통사고, 자양동 방면으로 택시를 타겠다는 그 할머니, 사고 순간 제가 밀쳐낸 그 할머니가 회장님의 어머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네. 원래는 어머님을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오시겠다고 했지. 여기로 회사로 나한테 오시는 길이었다네. 맞아요. 자양동 쪽으로 가려면 택시를 어디에서 타야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가 자양동이네요. 자네가 어머님을 구하고 이렇게 되었구만. 치료는 잘 받은 건가? 몸은 회복한 건가? 미안하네. 진작 찾지 못해서 미안하네. 자네 같은 의인 영웅이 용서해주게나. 제 손을 꼭 부여잡고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 저는 정신을 잃었고 제가 할머니를 밀쳤기 때문에 할머니도 다치셨다는 거였어요. 저와 할머니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회장님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계속 한 청년을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어찌 되었냐면서요. 할머니는 치료를 받으셨고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처음 실려간 병원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엄마의 권유로 병원을 옮긴 뒤였죠. 병원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신가요? 건강하게 계신다네. 그 사고로 우리 어머니도 골절을 당했다네. 발목이었는데 노인이시지 않나. 그 발목 골절로도 고생을 좀 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으시다네. 최근에도 어머니께서 자네에 대해 물으셨어. 자네를 찾을 방법이 없냐고 말씀하셨지.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지내고 계신데 자네만 괜찮다면 같이 어머님을 뵙는 게 어떤가. 자네한테 꼭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 네.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건지. 자기소개서 자네가 쓰지 않았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 말이야.
그 자기소개서를 우리 직원이 처음 읽었는데 바로 나에게 가져다 주었지. 그걸 읽을 때 나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그토록 찾았는데 자네가 우리 회사에 기사로 지원을 하다니 말이야.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을 하늘이 들어주신 걸까?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냥 잊고 살지 말라고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 아, 자기소개서.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저 또한 달라진 제 삶과 저에 대해 더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자네, 그게 정말인가? 그 질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지 않은가? 아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을 것이라고. 그 사고 때문에 자네 얼굴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 쓴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를 구할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물론 그 사고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후회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달라진 모습 역시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겉모습이 달라졌을 뿐인데 이 모습 때문에 곁을 떠난 사람들, 허락되지 않는 기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참된 사람이구만, 자네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의논하는 걸로 하고 자네만 괜찮다면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게 어떤가?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의 차를 타고 할머니가 계시는 실버타운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같은 걸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자양동과 멀지 않은 곳에 고급 실버타운이 있었어요. 마치 호텔 같더군요. 노크를 하고 할머님이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용하시는 VIP실인데 거의 호텔 스위트룸 같더라고요. 신기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래, 이 청년이야. 이 사람이라고. 아이고, 이 늙은이를 기억하겠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이 늙은이를 구하겠다고. 앞길이 창창한 자네가 나를 살렸네. 나를 살렸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알아보시겠어요? 얼굴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유, 그럼 알아보고 말고. 자네 눈빛, 그 깊고 또렷하고 선한 눈빛이 그대로야. 어떻게 내가 자네를 잊을 수가 있겠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날 그날 이후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죠. 저는 버스기사로 지원을 했지만 회장님은 저에게 다른 일을 주셨어요. 대기업에서 일했던 인재가 아닌가. 우리 회사에서도 충분히 자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네. 시스템 및 관리를 하는 일이었죠. IT 쪽에 있던 제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회사에 많았어요. 디젤 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의 교체를 했었는데 환경을 생각해 수소 전기버스 도입 방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2026년까지 서울에 수소버스가 많이 도입될 거라는 최근 기사도 봤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버스 운전 일을 할 줄 알았지 다시금 제 전공 분야를 살려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네랑 할 일이 많다네. 우리 어머니는 자네를 정말 손주처럼 생각해.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을 맡아주겠나? 기회 주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며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 위해 실버타운에 들립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고스톱을 너무 잘 치셨어요. 패 섞는 것도 잘 못했는데 거의 할머니께 고스톱을 배우다시피 했죠.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도 저를 부르셨고 정말 할머니의 손자가 된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제가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집에 전했어요. 새아버지는 혀를 내두르며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내가 모진 말을 해서 미안하다. 네 엄마를 고생시킨 건 네가 아니라 나였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착한 애였는데 그런 사람을 하늘이 끝까지 돕는 것 같구나.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새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말이었죠. 미안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는 명절이 되어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했어요. 비키지 않겠지만 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사랑해주는 여자.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사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든 그 달라진 삶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히는 소중한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